오늘도 바쁜 하루 속 은하야담에 들러주셔서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고단한 마음 잠시 내려두시고 재미난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실라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사옵니다. 저런 바보를 대체 누가 데려왔단 말이냐? 한양 북촌 이시댁 안채에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부엌에서 일하던 여종 복녀가 또다시 물그릇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지고 복녀는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습니다. 죄송합니. 큰 며느리는 한숨을 푹 내쉬며 부채로 제 이마를 짚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봐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릇은 하루가 멀다 하고 깨뜨리고 대체 쓸모가 있어야 말이지. 이시댁은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하지만 선대 어른들이 잘못된 장사에 손을 댔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고 이제는 끼니를 잇기도 빠듯한 처지가 되었죠. 그나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와집이 있어 체면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시댁에 한 달 전 복녀라는 여종이 들어왔습니다. 장수의 아버지 이진사가 인력시장을 지나다가 단돈 3냥에 팔려 나온 복녀를 데려온 것이죠. 다른 여종들은 적어도 5냥에서 10냥은 하는데 복녀는 너무 싸게 나왔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녀는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것사, 물 한 동이만 길어오너라. 네. 복녀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하지만 가는 길에 발을 헛디뎌 물을 쏟아버립니다. 아니, 저것 좀 봐. 마당에 물을 다 엎질렀잖아. 온 집안 식구들이 복녀를 바보라고 수군댑니다. 작은 아들의 부인은 저런 것을 데려와서 밥이나 축내고 있다며 불평했고 큰아들은 차라리 내보내는 게 낫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3냥을 주고 산 여종인데 다시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딱 한 사람, 복녀를 따뜻하게 대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장수였어요. 장수는 25살의 선비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글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혼인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느 날 저녁 복녀가 부엌 구석에서 혼자 식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장수가 보았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모두 안채에서 식사를 마쳤지만 복녀에게는 남은 밥과 된장국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장수는 자신의 밥상에서 남을 반찬을 덜어 복녀에게 건넸습니다. 복녀야, 이것도 먹어라. 또 도련님, 감사합니다. 복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받았습니다. 장수는 복녀의 손이 유난히 가늘고 고운 것을 문득 발견했어요. 일하는 여종치고는 손이 너무 고왔죠. 하지만 장수는 그저 열심히 먹어라 하고는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큰 며느리가 복녀에게 빨래를 시켰습니다. 이거사, 오늘 안으로 이 빨래를 다 널어 놓아야 한다. 알겠느냐? 네, 마님. 복녀는 빨래 광주리를 들고 빨랫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너는 모습이 영 서툴렀어요. 옷을 거꾸로 널기도 하고 빨랫줄에 잘 걸지도 못해 자꾸만 떨어뜨렸죠. 큰 며느리는 한숨만 내쉬며 혀를 찼습니다. 저것 봐라. 빨래 하나도 제대로 못 널고 참으로 답답한 것. 하지만 복녀는 묵묵히 다시 빨래를 집어들고 널었습니다. 더듬거리는 손놀림으로 느리게 하나하나요. 햇살이 마당에 따스하게 내리쬐던 그날 장수는 사랑채 창문 너머로 그런 복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복녀를 바보라고 천대하지만 장수의 눈에는 복녀가 그저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
장수는 책을 읽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뒤편 작은 방에서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복녀가 자는 방이었죠. 장수는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녀가 혼자 앉아서 글을 읽고 있었거든요. 아주 또렷한 눈빛으로 책장을 넘기며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던 그 더듬거리고 서투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상하다. 장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종이라니요. 게다가 그 눈빛은 분명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복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사랑채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비질을 하다가 또 넘어질 뻔하고 장작을 나르다가 떨어뜨리기도 했죠. 하지만 장수는 이제 복녀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무언가 사연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장수는 복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수는 또다시 복녀에게 밥을 챙겨주었어요. 복녀야, 오늘은 생선 반찬도 있다. 이것도 먹어라. 복녀는 고개를 들어 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기억 감사합니다, 도련님. 복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수는 복녀의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이 집안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장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복녀가 이 시댁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복녀는 집안일을 서툴게 했고 식구들의 구박은 계속되었죠. 하지만 장수만은 변함없이 복녀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거들어주기도 했어요. 장수는 요즘 과거 시험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면 소가 시험이 있었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장수가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진사도 장수의 공부를 적극 지원했죠.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수가 늘 곁에 두고 보던 중요한 책이 사라진 겁니다. 그 책은 선대 어른께서 물려주신 귀한 책으로 과거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책이 없어졌습니다. 장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책이 없으면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모두 찾아봐라. 집안 식구들은 물론이고 하인들까지 모두 동원되어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사랑채, 안채, 부엌, 마당, 뒤뜰까지 안 찾아본 곳이 없었죠. 복녀도 함께 찾았지만 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헛수고로구나. 어디지라도 물어간 게 아니겠느냐.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장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책 없이는 시험 준비가 어려웠거든요. 새로 구하자니 돈도 없고 빌려올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수는 사랑채에서 낙담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 도련님. 저예요. 복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장수가 문을 열자 복녀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장수에게 건넸어요. 바로 그 잃어버린 책이었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장수는 놀라서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숙인 채 더듬거리며 말했죠. 미음 마당. 장작더미 밑에. 장작더미 밑에?
거기는 분명 찾아봤는데 장수는 의아했습니다. 장작더미는 하인들이 이미 뒤져본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복녀가 어떻게든 찾아준 것이 고마웠어요. 장수는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복녀야. 정말 고맙구나. 복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황급히 손을 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읒저가 가봐야. 그리고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죠. 장수는 복녀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찾지 못한 책을 복녀가 어떻게 찾았을까? 게다가 복녀가 책을 건넬 때의 그 눈빛은 분명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비밀이 복녀에게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수는 아버지께 책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이진사가 물었고 장수는 복녀가 마당 뒤 장작더미 밑에서 찾았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래, 복녀가. 다른 이들은 찾지 못했는데 복녀가 찾았단 말이냐? 이진사도 조금 의아해했지만 어쨌든 책을 찾은 것이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바보 여종이 그저 우연히 발견한 것이겠지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죠. 우연이 아니야. 복녀는 뭔가를 알고 있어. 그날 이후로 장수는 복녀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낮에는 서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을 엎지르고 그릇을 깨뜨리고 말을 더듬었죠. 하지만 장수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복녀의 그 모든 행동이 어쩌면 일부러 그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 복녀에게는 숨겨야 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장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장수는 복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복녀야, 책을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언젠가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느냐? 복녀는 놀란 눈으로 장수를 바라보더니 금세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미음 모르는데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장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복녀 스스로 말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책을 되찾은 장수는 다시 열심히 과거 시험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날마다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준비했죠. 복녀도 여전히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이씨댁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진사는 안색이 굳어진 채 사랑채로 관리들을 맞이했어요. 이진사 어른, 밀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리의 말에 이진사는 당황했습니다. 밀린 세금이라니 얼마나 됩니까? 은자 50냥입니다. 석 달 안에 내지 않으면 이 집을 압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냥이라니 지금 이씨 댁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선대 어른들이 재산을 날린 이후로 집안 살림은 빠듯하기만 했거든요. 이진사는 얼굴이 흙빛이 되었어요. 관리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모여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합니까? 친척들에게 부탁해 볼 수밖에.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겠느냐? 이진사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한 이후로 친척들도 모두 외면했거든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핑계를 대며 거절할 게 뻔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진사는 한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돈을 구하려 애썼습니다. 먼 친척 댁도 찾아가고 옛날 친구들도 만났죠. 하지만 모두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진사 어른 송구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돈 빌려줄 처지가 아니라오. 한 달이 지나도 돈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진사는 점점 수척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큰 며느리는 이러다가 정말 집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고 식구들은 모두 침울한 얼굴로 지냈습니다. 장수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과거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집을 잃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장수는 밤마다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녀가 뒤뜰 구석을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겁니다. 작은 아들의 부인이 빨래를 널다가 복녀를 보았죠. 저 바보 여종이 뒤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워낙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으니까요. 그냥 바보가 또 헛짓을 하는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뒤뜰에서 밭일을 하다가 삽으로 땅을 파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땡그랑. 무언가 단단한 것에 삽이 부딪힌 겁니다. 이게 뭐지? 큰아들이 땅을 파헤치자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리 오십시오. 큰아들의 외침에 온 집안 식구들이 뒤뜰로 달려왔습니다. 이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세어보았어요. 정확히 50냥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조상님께서 도우신 것인가? 이진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모두 기뻐하며 소리쳤죠. 조상님의 은덕입니다. 이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녀가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복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복녀가 뒤뜰을 서성였다고 했지. 장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항아리를 복녀가 묻어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복녀가 어디서 은자 50냥을 구했을까요? 그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장수는 복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녀야, 혹시 내가? 하지만 복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미음, 뭘 몰라요. 저도 미음 몰라요. 하지만 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녀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진사는 관아에 가서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관리들도 놀라워했죠. 어디서 이렇게 돈을 구하셨습니까? 이진사는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진사는 사당에 절을 올렸어요. 조상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사당이 아닌 부엌 뒤편 복녀의 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복녀, 넌 대체 누구냐? 세금 문제가 해결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장수의 큰형이 갑자기 심한 열병에 걸려 쓰러진 겁니다. 형님. 장수가 큰형의 방으로 달려가 보니 큰형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어서 의원을 불러라. 이진사의 명령에 하인이 급히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은 큰형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피고 눈을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은 약하고 열은 높은데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큰 며느리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의원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일단 해열제를 들여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이 약을 지어주고 갔지만
큰형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은 더 높아지고 헛소리까지 하기 시작했죠. 집안은 또다시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큰형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만 조금씩 마실 뿐이었어요. 큰 며느리는 밤낮으로 간호를 했지만 큰형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 집안 식구들은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다른 의원을 불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수는 부엌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맡았습니다. 약초를 다리는 냄새였죠. 의원이 지어준 약은 이미 다 먹었는데 장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복녀가 있었습니다. 복녀는 작은 솥에 무언가를 다리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약초들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복녀야, 그게 뭐냐? 복녀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저는 무슨 약을 다리고 있는 거냐? 장수가 다가가자 복녀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기억, 그냥, 물, 끓이는. 하지만 분명 약초였습니다. 장수는 솥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황기, 당귀, 인삼, 그리고 몇 가지 알 수 없는 약초들이 보였습니다. 복녀야, 솔직히 말해라. 이게 큰형님을 위한 약이 아니냐? 복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수는 복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나를 믿어라. 내가 만든 약이라면 나는 믿는다. 복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초? 조금 알아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수는 복녀가 다린 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큰형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큰 며느리는 잠시 잠이 들어 있었고 큰형은 여전히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약을 드셔보십시오. 장수는 큰형의 입에 약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큰형은 의식이 흐릿했지만 약을 삼켰어요. 장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 기쁜 소식이 퍼졌습니다. 큰형의 열이 내렸다는 겁니다. 어머나, 도련님께서 깨어나셨어요. 큰 며느리의 외침에 온 집안 식구들이 큰형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큰형은 비록 얼굴이 창백했지만 정신이 돌아와 있었어요. 물을 좀. 큰형이 말을 하자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이진사도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했죠. 하늘이 도우신 것이로구나. 하지만 장수는 조용히 복녀를 찾았습니다. 복녀는 마당 한 구석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장수가 다가가자 복녀는 잠깐 고개를 들어 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복녀야. 장수가 조용히 말하자 복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장수가 처음 보는 복녀의 진짜 미소였어요. 더 이상 바보 같은 웃음이 아니라 지혜롭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큰형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죠. 집안 식구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장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녀 덕분이라는 것을요. 장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복녀는 절대 평범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약초에 대해 알고 책을 읽을 줄 알고 은자를 구할 수도 있는 복녀. 그 뒤에는 분명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장수는 믿었습니다. 큰형이 회복된 후 장수는 복녀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낮에는 서툰 척했지만 장수의 눈에는
이제 그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보였어요. 복녀가 물동이를 들다가 비틀거릴 때도 장수는 알아차렸습니다. 저 발걸음은 일부러 비틀거리는 것이야. 복녀가 말을 더듬을 때도 장수는 느꼈죠. 저 눈빛은 전혀 바보 같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밤 장수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어요. 그때 마당 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휙,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였죠. 장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담 너머로 보았을 때 장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복녀가 달빛 아래서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아니, 춤이라기보다는 무예였습니다. 복녀의 몸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칼을 휘두르는 동작은 숙련된 무사 같았어요. 해야, 복녀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칼을 한 바퀴 돌려 허공을 갈랐습니다. 장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렇게 고난도의 칼춤은 무예의 고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복녀는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며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장수가 서 있던 곳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툭! 복녀는 즉시 동작을 멈추고 장수 쪽을 향해 돌아섰어요. 칼을 든 채로요. 누구세요? 복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듬거림도 없었죠. 장수는 천천히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나다, 복녀야. 복녀는 장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떨어질 뻔했어요. 도련님,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장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무예를 익힌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도 이제 확실히 알았다. 복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장수는 천천히 복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녀야, 나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안을 도와준 것을 알고 있다. 책도 찾아주고 세금 낼 돈도 마련해주고 큰형님의 병도 고쳐주었지. 복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수는 복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녀야, 부탁이다.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믿는다. 복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바보처럼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슬픔과 두려움이 담긴 눈물이었죠. 도련님, 저는 복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장수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한참 후 복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일부러 바보인 척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녀의 대답에 장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복녀는 바보 행세를 해야만 했을까요? 복녀야,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나에게 말해다오. 나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다. 장수가 일어서려 할 때 복녀가 장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약속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를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지키겠다. 장수의 진심 어린 말에 복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후 복녀는 여전히 낮에는 바보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장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복녀의 눈에는 감사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장수는 복녀를 안심시키려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이튿날 밤이 오기를
장수는 조바심 내며 기다렸습니다. 복녀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슬프고 무거울지 장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날 밤, 장수는 사랑채에서 조용히 복녀를 기다렸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밤은 고요했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될까요? 복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듬거림이 전혀 없었어요.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장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라. 복녀가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등을 곧게 펴고 눈빛은 맑았으며 걸음걸이도 우아했습니다. 이것이 복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복녀는 장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어요. 도련님, 그동안 거짓으로 행세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거라. 내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장수가 말하자 복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의 본명은 복녀가 아닙니다. 심연아입니다. 심씨 가문이 외동딸이었습니다. 심씨 가문? 장수는 놀랐습니다. 심씨 가문이라면 몇 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몰락한 그 집안이 아니던가요? 네. 아버지께서는 병조 판서를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하셨습니다. 복녀의, 아니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어머니도 오라버니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만 유모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보 행세를 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유모께서 말씀하시길 바보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복녀라는 이름으로 바보 여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고통이 쏟아져 나왔죠. 집안이 몰락한 후 저는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누가 저를 알아볼까 두려워 늘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인력시장에서 도련님의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삼냥에 팔린 것이냐? 네. 몸값을 낮추면 의심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댁이 몰락한 양반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신분을 숨기기에 좋은 곳이라 생각했어요. 장수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연하가 왜 서툰 척했는지, 왜 바보처럼 행동했는지요. 하지만 도련님께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연하가 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밥을 챙겨주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온 집안이 저를 바보라고 비웃을 때 도련님만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당연한 일이었다.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는 약한 자를 짓밟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도련님 같은 분은 정말 드뭅니다. 장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도와준 것이냐? 책도 찾아주고 세금 낼 돈도 마련해주고 큰형님도 고쳐준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아버지께 배운 지식과 유모께 배운 약초 지식 그리고 무예는 있었습니다. 은자 50냥은 어떻게 마련한 것이냐? 연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숨겨두신 것입니다. 유모께서 그 장소를 알려주셨고 저는 밤에 몰래 그곳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장수는 감탄했습니다. 연하가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련님,
연하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를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집안도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장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역적의 딸이든 아니든 내게는 상관없다. 너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도련님, 약속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장수의 말에 연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혼자 숨어 지내며 두려워했던 연하에게 장수의 말은 빛과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과거를, 가족을, 도망치던 날들을 이야기했고 장수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 사람을 꼭 지키겠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고 한 사람은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연하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장수와 연하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낮에는 바보 행세를 했지만 밤에는 장수와 조용히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수는 연하에게 과거 공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연하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연하는 아버지께 배운 학식이 깊었거든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이시댁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장수가 처음 그들을 본 것은 시장에서였습니다. 장수가 책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두 명의 사내가 이시댁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장수가 집에 돌아와 하인에게 물었지만 하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도 같은 사내들이 보였고 이번에는 담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장수는 불안한 마음에 연하를 찾았습니다. 연하야, 혹시 저 사람들이?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련님,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심씨 가문을 모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심씨 가문을 영모로 몰아 몰락시킨 것은 다른 권력자들의 음모였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심씨 가문의 후손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거하려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시댁도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떠나야 합니다. 이 집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안 된다. 장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보낼 수 없다. 우리 함께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연하야, 내 말을 들어라. 장수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안도 이제 내 집안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날 밤 장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복녀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지금 닥친 위험을 말이죠. 이진사는 놀랐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심씨 가문의 딸이었단 말이냐? 네, 아버지. 하지만 연하는 우리 집안의 은인입니다. 우리를 여러 번 구해주었습니다. 이진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장수야, 내 말이 옳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지. 우리가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 며칠 후 검은 옷의 사내들이 이시댁을 습격하려는 낌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하는 자신이 익힌 무예와 지략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하는 사내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나가 그들을 미행하고 그들의 계획을 엿들었죠. 그리고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도련님, 저들은 내일 밤 습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관아에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관아에는 저들의 배후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함할 것입니다. 연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다음 날 밤 예상대로 검은 옷의 사내들이 이시댁 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이미 마당 곳곳에 올가미와 함정을 설치해 두었어요. 첫 번째 사내가 마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올가미에 걸려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뭐야? 다른 사내들이 당황하는 사이 연하가 지붕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달빛 아래 칼을 든 연하의 모습은 위풍당당했어요. 누구냐? 나는 심연하다. 심씨 가문의 딸이다. 연하의 외침에 사내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칼을 빼들고 덤벼들었죠. 연하는 침착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무예의 고수답게 연하는 사내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어요. 장수도 몽둥이를 들고 나와 함께 싸웠습니다. 비록 무예는 서툴렀지만 용기만은 대단했죠. 두 사람의 협력으로 사내들은 결국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연하는 사내들을 묶어두고 그들의 품에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냈는지 적힌 서찰이었어요. 연하는 그것을 들고 관아로 향했고 장수도 함께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은 큰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연하가 제출한 증거로 인해 심씨 가문을 모함했던 진짜 역적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들은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었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심씨 가문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었어요. 왕은 즉시 조사를 명했고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심씨 가문은 영모와 무관했으며 오히려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죠. 왕은 심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몰수되었던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심연아를 불러들이라. 왕의 명에 연하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장수도 함께 갔어요. 왕은 연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의 아버지는 충신이었소. 과인이 미처 알아채지 못해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하였으니 진심으로 사죄하는 바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심씨 가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자기도 회복시킬 것이요. 그리고 왕은 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 선비는 누구인가? 이씨 가문의 막내 아들 장수라고 하옵니다. 장수라, 경이 심연아를 보호했다고 들었소. 황공하옵니다. 장수가 절을 올리자 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의를 아는 젊은이로구나. 과인이 장수에게 벼슬을 내릴 것이니 앞으로 나라를 위해 힘써주기 바라오. 감사합니다, 전하. 궁궐에서 나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며칠 후 연하는 이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바보 여종이 아니라 당당한 양반가의 딸로서였죠. 연하는 이진사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연하는 자신이 되찾은 재산의 일부를 이시댁에 드렸습니다. 이진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연하의 진심을 알고 받아들였어요. 연하 아가씨, 고맙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소. 무엇이옵니까? 우리 장수와 혼인하지 않겠소? 이진사의 말에
연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수도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이진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수가 그대를 얼마나 아끼는지 나는 알고 있소. 그리고 그대도 장수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소? 아버지. 장수가 부끄러워하자 이진사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인연을 얻게 되다니. 연하야. 장수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처음 너를 보았을 때부터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바보인 척했지만 내 진짜 모습은 아름다웠다. 도련님, 이제는 도련님이 아니라 그냥 장수라고 불러다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변에서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어요. 한때 바보 여종이라고 천대하던 그들도 이제는 연하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이시댁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연하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장수와 함께 절을 올렸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고 한때 몰락했던 두 집안은 이제 새롭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혼례 후 연하는 이시댁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지혜롭게 집안을 이끌었고 가난했던 이시댁은 점차 부유해졌죠. 장수도 연하의 내조 덕분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수와 연하는 마당에서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하야,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인연이야. 무엇이 말이에요? 내가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야. 연하는 웃으며 장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방님께서 바보 여종을 사람으로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서방님은 제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세월이 흘러 이시댁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죠. 바보인 줄 알았던 여종이 사실은 명문가의 딸이었고 그 여종을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했던 막내 아들이 결국 그녀와 혼인하여 큰 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장수와 연하는 서로를 아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